계림산수 천하제일, 천하제일의 풍경.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는 곳이죠. 오늘은 바로 그 계림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케어유 뉴스에 매주 연재되는 장종학 교수님의 중국 21년의 역사기행, 그 두 번째 컬럼이 들려 있는데요. 이 컬럼 문장들이 정말 그림 같아요. 맞아요. 글만 읽는데도 눈앞에 막 풍경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여행기를 그냥 따라 읽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을 딱 나침반 삼아서 사진 너머에 있는 계림의 진짜 매력,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죠. 막 호텔에 도착한 여행자의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출발해 보시죠. 좋습니다. 자, 여행의 첫 목적지는 계림의 랜드마크, 바로 상비산입니다. 이름이 참 직관적이에요. 코끼리 코산. 정말 그렇게 생겼나요? 아니면 좀 상상력이 필요한가요? 둘 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거대한 코끼리가 강에 코를 딱 박고 물을 마시는 모습이 떠오르긴 해요. 해발 200m 정도의 아담한 산인데 계림의 모든 홍보물에 등장할 만큼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그 정도군요. 근데 이 모양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맞아요. 칼럼을 보니까 무려 3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고. 네네. 원래는 바닷속에 있던 석회암 지층이 올라오고 그 뒤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깎여서 지금 모습이 된 거라고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지질학적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보통 이런 카르스트 지형은 바위가 바깥에서부터 깎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빗바람에 깎이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빗물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만나서 약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 물이 석회암 틈으로 스며들어서 수천만 년에 걸쳐서 속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비산의 명물이라는 수월동, 코끼리코랑 다리 사이의 그 동굴도 외부 충격으로 뻥 뚫린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렇게 텅 비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약간 비현실적이고 마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겉은 단단한 바위인데 속은 스스로를 비워내면서 예술 작품이 된 거니까요. 와, 이 수억 년의 시간 앞에선 여행자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게 스마트폰이었다는 대목이 저는 아주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몇 표소에 갔다가 혹시나 해서 인터넷 예매가를 확인해 보니까 더 저렴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인터넷표 교부처라는 창구에서 실물 티켓을 받아서 입장합니다. 이게 진짜 21세기 중국 관광의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수억 년의 자연이랑 최첨단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뭐 아무런 충돌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그냥 하나의 풍경 안에 섞여 있는 거네요. 근데 이런 독특한 자연물에는 항상 전설이 따라붙기 마련이잖아요. 상비산의 코끼리 전설은 생각보다 좀 슬프더라고요. 네, 아주 애틋한 이야기죠. 옥황상제의 코끼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병이 났는데 마음씨 좁은 농부 덕에 살아나죠. 그런데 인간 세상의 따뜻함에 반해서 하늘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분노한 옥황상제가 물 마시는 코끼리 등에 칼을 꽂아서 그대로 돌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좀 배신과 징벌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붙였을까요? 그냥 하늘의 코끼리가 풍경에 반해 눌러 앉았다, 뭐 이래도 됐을 텐데요. 아마 사람들은 이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그냥 경외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감정, 뭐 슬픔이나 연민, 억울함 같은 걸 투영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냥 코끼리 닮은 산이라고 하면 감흥이 덜하잖아요. 근데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이 된 슬픈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산은 우리랑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의 서사를 통해서 풍경의 깊이를 더하는 뭐 그런 인간의 본능 같은 겁니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산이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칼럼성 여행자도 제일 전망대에 올라서 그 유명한 수월동을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송나라 시인 계북처사의 시를 마주하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물 아래 명월이 있고 물 위로 명월이 떠 있네. 물이 흘러도 달은 가지 않고 달이 가도 물은 여전히 흐르네. 정말 기가 막힌 시죠. 이 시가 정말 대단한 게 그냥 눈에 보이는 풍경 묘사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랄까 수백 년 전의 시인이 우리한테 감상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감상법이요? 네.
자, 그냥 보지 말고 흐르는 강물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달 그림자를 함께 봐. 흐르는 건 시간이고 변하는 것들이지만 그 안에 변치 않는 본질 같은 게 있어. 하고 말을 거는 듯하죠. 와, 감상법을 알려준다는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이 시 한 편 때문에 상비사는 그냥 멋진 바위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여기서 뭘 느끼고 생각했는지가 겹겹이 쌓인 하나의 이야기 창고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행의 진짜 재미는 바로 그런 시간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문학적인 감상에 젖어 있다가 아주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좀 웃게 되는 장면과 마주칩니다. 가마우지를 어깨에 얹고 사진 찍는 곳 이야기요. 아, 그 대목이죠. 여행지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코스잖아요. 12wan, 우리 돈으로 한 2,000원도 안 되는 돈 내고 가마우지 2마리 어깨에 얹고 사진을 찍죠. 근데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 그 찰나에 어디선가 한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방금 찍은 그 사진을 내밀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심지어 그냥 사진이 아니라 상비산 소개가 담긴 접이식 엽서 형태로 완벽하게 포장까지 해서요. 가격은 20위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놀라운 속도전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민족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통찰이죠? 이건 단순히 상술이 좋은 차원이 아니에요. 중국의 초고 효율, 그 모바일 기반의 마이크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마이크로 경제요? 네. 휴대용 즉석 프린터랑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인프라가 워낙 저렴하고 보편화돼 있으니까요. 개인이 사진 촬영부터 인화, 상품 가공, 판매, 결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완전한 생산 라인을 단 몇 초 만에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한 장사 수완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뭐랄까? 경제적 민첩성, 어질리티의 문제죠. 관광객이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이분들은 이미 어떻게 팔까를 다 설계하고 준비까지 끝낸 상태인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씁쓸하면서도 감탄하게 되는 경험을 뒤로하고 다음 코스인 애정도, 사랑의 섬으로 향합니다. 네, 이 강이 갈라지면서 생긴 작은 섬인데 사랑이라는 테마를 입혀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공간이에요. 강을 건너는 코끼리 가족 조형물이나 연인들을 위한 벤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석상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인위적인 테마 설정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좀 해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여행의 재미있는 지점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테마가 그 장소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친절한 안내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불필요한 낙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자연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예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인간의 이야기와 감정을 덧입힐 수 있는 하나의 캔버스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중국의 많은 관광지가 후자의 관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고요. 아, 관점의 차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드디어 상비산 정상에 오릅니다. 200m밖에 안 되는데도 계림 시내가 한눈에 다 보였다고 해요. 사진으로 볼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요. 그렇죠. 사진은 결국 2차원의 평면이지만 정상에 서서 직접 보는 풍경은 360도 파노라마잖아요. 강이 어디서 흘러와서 도시를 어떻게 감싸고 저 멀리 다른 봉우리들은 어떻게 솟아있는지 그 공간의 스케일과 구조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아, 계림이 거대한 평지 위에 기묘한 봉우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도시구나. 이걸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비산의 자연과 역사, 전설과 현대적인 상술까지 아주 밀도 높게 경험하고 나니 목이 마를 때가 됐습니다. 공원 상점에서 계림의 명물, 계림 사마주를 삽니다. 여행의 활용정정이죠. 계림의 맑은 지하수로 빚는 백주인데 이름이 참 예뻐요. 새송이꽃술. 술을 잔에 따르면 술방울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꽃 새송이가 피어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의 영감을 받아서 칼럼 필자가 즉흥시를 짓잖아요. 조지훈 시인의 3호를 패러디해서요. 한 송이는 그대를 위해, 또 한 송이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 그리고 남은 한 송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신을 위해. 정말 낭만적이에요. 여행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사람을 시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낯선 곳의 공기,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술,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일상에서는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마셨을 술 한 잔이 여행지에서는 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이 기분 좋은 취기를 안고 저녁에는 양강사호 야간 유람선에 오릅니다. 2개의 강과 4개의 호수를 잇는 코스라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이어진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던 강이랑 호수들을 인공수로로 연결한 거예요. 계림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수상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낮에도 아름답지만 이곳의 진짜는 밤에 드러납니다. 수십 개의 다리랑 강변 건축물에 각양각색의 조명이 켜지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야외 공연장처럼 변하거든요. 칼럼 묘사를 보면 정말 종합예술쇼 같더라고요. 수상가옥에서 전통 악극 공연도 펼쳐지고 화려한 분수쇼도 이어지고요. 그중에서도 악권은 1월 쌍탑, 해와 달의 탑이었다고요. 네, 삼호라는 호수 위에 세워진 금탑과 은탑인데요. 밤에 조명이 켜진 모습이 물에 비치면 정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듯한 장관을 연출해요. 현대 기술로 만들어낸 뭐랄까 사진 찍기에 최적화된 계림의 새로운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전통 방식의 가마우지 낚시를 목격하게 되죠. 요즘은 대부분 쇼로만 진행한다던데 실제 낚시 장면을 본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야행성인 가마오지를 이용한 아주 오래된 어업 방식입니다. 원리가 아주 절묘해요. 어부가 가마오지 목에 끈을 묶어서 목구멍을 살짝 조여놓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듣기에는 좀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새한테 너무 힘든 일 아닌가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걸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일종의 공생관계로 이해했어요. 공생관계요? 네, 가마오지는 큰 물고기는 삼키지 못하지만 그 대가로 작은 물고기를 상으로 받고 어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가마오지 한 마리가 소 한 마리보다 비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죠. 아, 그렇군요.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한 파트너십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상비선의 전설부터 양강사후의 야경, 그리고 가마오지 낚시까지 정말 꽉 찬 하루의 마지막은 유람선 위에서 남은 사마주를 마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그 마지막 구절이 이번 여정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술잔에 비친 달, 강물 위에 뜬 달, 하늘의 달, 그리고 함께한 그대의 눈동자에 비친 달까지 4개의 달이 뜨는 순간을 포착하죠. 하나는 하늘 위에, 또 하나는 강물 위에, 또 하나는 술잔 위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대의 눈동자 위에. 정말 멋진 마무리입니다. 결국 계림 여행은 눈으로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설을 듣고 시를 읽고 사람들의 상술에 감탄하고 그곳의 술과 밤 공기에 취하는 온몸으로 겪어내는 경험이었네요. 맞습니다. 자연 그 자체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 자연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감정, 지혜, 심지어는 상술까지도 모두 그 장소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장종화 교수님의 칼럼을 따라 떠나본 계림 여행 어떠셨나요? 칼럼 속 여행자는 자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흔적 속에서 여행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이 계림에 간다면 무엇에 더 마음이 끌릴 것 같으신가요? 수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순수한 자연의 경이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덧입혀진 인간들의 이야기,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유치하고 또 때로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 다채로운 흔적인가요? 다음에 여행을 떠난다면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겹을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